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권과 문화계 인사를 사찰하고 댓글 작업을 한 것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기가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정 지지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변희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미디어워치 창간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에 수억 원대 광고까지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미디어워치 측에 수시로 기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 증원을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가 진행 상황을 대면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도 사이버사 군무원 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 김광석 씨 딸 서현양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씨의 부인 서혜순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서 잠시 뒤 뉴스룸에 출연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가 성과가 낮은 직원을 해고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게 했던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이른바 양대 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폐기됨에 따라 노사정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지진은 파장이 짧아 화산 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최근 5년간 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생수업체가 전체 62곳 중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매년 적발되는 업체도 있을 정도인데 국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인사동의 30년 전통의 필방이 이번 주말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된 화랑과 골동품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인사동만의 볼거리도 잃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정치의 장으로 소환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편 바가 있고, 홍준표 대표는 오늘 이를 거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국내 정치와 여론에 개입하기 위한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입니다. 당시의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 죽음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다, 자살과 범죄는 별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인 등에 대한 이른바 심리전에 뛰어든 계기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심리전은 대북 중심이었으나 정부 비판 세력의 활동이 커지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겁니다. 역시 첫 번째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본인의 선택이고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자살과 범죄는 별개인 만큼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라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도록 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미화하는 보도와 글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자연인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주문했습니다. 적폐청산 TF 조사에서만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비판 토론글은 300여 건, 댓글은 200여 건 올리는 방식으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야당 홈페이지에는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의 협조를 구해 노무현 재단 앞에서 종북 세력 규탄 가두 시위를 열도록 했습니다. 적폐청산 TF의 보고를 받은 국정원 개혁위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원세훈 전 원장을 정치권형 및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정부 우군 매체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마치 기관지처럼 이용했습니다. 변희재 씨가 대주주로 있는 미디어워치라는 매체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국정원은 이 매체의 창간 재원 마련을 조언하고 광고비를 민간 기업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과 삼성 등 26개 기업에 이 매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했고 실제로 수억 원의 광고비가 집행됐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2009년 2월 자칭 보수를 표방한 미디어워치 창간 과정부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미디어워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변희재 씨가 대주주 겸 대표 고문으로 있습니다. 국정원은 미디어워치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해당 매체에 직접적으로 창간 재원 마련과 관련한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국정원은 이후에도 이 친정부 매체를 지속적으로 챙겼습니다.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미디어워치가 경영난으로 이른바 종북 매체에 대한 대응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직접 미디어워치 지원 활동도 폈습니다. 국내 기업체와 정부 부처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미디어워치의 정기 구독과 광고 지원 요청을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삼성 등 26개 민간 기업에 미디어워치 광고 지원을 요청했고 실제로 이 매체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억 원가량의 광고를 땄습니다. 국정원이 정부 지원 매체 창간을 이끌고 민간 기업을 압박해 경영까지 지원한 것이어서 법적인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했다. 예. 물론 그 당시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이 크게 대두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었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 대로 시작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는데요. 해마다 활동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 예를 보면 2009년에는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요. MB 정부 책임론을 희석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예.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4대강 사업을 계기로 정부 비판 세력 견제가 목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2012년에는 총대선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 총대선 선거 승리를 위해 특정 정치인 공격을 목표로 활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발표 내용입니다. 예. 갈수록 다목적으로 이용이 됐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노 전 대통령 서거의 대응 논리, 이거 역시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석 달 만인 2009년 5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29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5월 23일이었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요.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활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앞서 리포트대로 이 국정원은 친노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본인의 선택이고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심리전을 벌입니다. 예. 그 이건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요 인사들 주로 정치인들이 되겠습니다만 예. 교수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심리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명단을 좀 보면요. 오늘 발표된 국정원의 심리전 대상 인사들 명단입니다. 보시면요. 순서는 개혁이 보도자료상 순서대로 했는데요. 조국 교수 등 학계 인사 그리고 민주당 심지어 당시 한나라당 인사들까지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네요. 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북 송금 기사를 확산했고 심지어 DJ 정부 시절에 호텔과 주점을 공짜로 사용했다. 이런 글들을 유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노현 교육감은 양 가면을 쓴 이중인격자. 그리고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이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다. 이런 트위터 글을 게재하도록 했고요. 상당히 좀 그 표현 자체는 좀 거칩니다. 예.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는 MB 정부를 비판 활동을 했다면서 우파 위장 좌파 교수 이상돈 이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예. 특이한 것이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라든가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들입니다. 정도원 그렇죠. 의원도 예. 그렇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제 홍준표 의원을 보면요. 예. 자꾸 총부리를 아군에 겨누고 있다. 이 사돈 남보듯 집안흉을 봐서 뜨려는 구시대적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고요. 예.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공권력 흠집내게 저희를 공박했다. 이런 이 트위터 글들을 올렸습니다. 예. 그 보수권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 2011년 1월 11일에요. 원 전 원장이 이런 지시를 합니다. 종북 핵심 인물들의 불순한 실체를 폭로하라.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를 적나라하게 확산하라. 이런 지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2주 만에 이 사이버 공작 사업 추진 동향이라고 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 조국 교수 그리고 한나라당 인사들까지 포함한 13명의 여론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북, 보수 정치인들도 정권에 비판적이면 이렇게 종북으로 치부해 버렸던 셈인 겁니다. 예, 예. 보수 단체들도 역시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동원했죠.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뭐 보수 단체도 그렇고요. 앞서 뭐 미디어워치 얘기가 나왔지만 이 미디어워치 부분부터 살펴보면 예. 2009년 2월 창간할 때부터 재원 마련 조언을 했고요.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를 국정원 지휘부는 물론이고 청와대에까지 국정원이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기업, 정부 부처 담당 국정원 이 직원들은 이 정기구독 또 광고 지원을 지시를 했고요. 이들에게. 예. 그리고 실제 26개 민간기업 또 10개 공공기관이 광고 지원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4년 동안 4억 원 넘는 돈이 미디어워치에 지원이 했다. 이렇게 개혁위가 발표를 했고요. 예. 국정원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지원은 결국 이 국정원은 변희재 대표를 통해서 당시 국정 현안 그리고 정치인 대상의 비평 기사 등을 수차례 보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을 했고요. 현재 검찰은 변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보수단체 10여 곳을 동원해서 이 특정 인물 비판하는 집회를 오프라인에서 열도록 했고요. 이렇게 보수단체를 움직이려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개혁위가 원 전 원장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권고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에 국정원이 MB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이 했던 여론 조작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도 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거론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논쟁을 자제하자면서도 당시 의혹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서거와 범죄는 별개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8년 전 국정원이 개발 유포한 논리입니다. 이에 앞서 정진석 의원은 2010년 문재인 대통령이 봉하마을 조성 문제를 청와대와 상의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MB정부 책임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입니다. 이어 정 의원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MB정부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 구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 역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댓글 작성 등 정권 차원의 범죄 의혹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으로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정진석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 때문이었다는 정 의원의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노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고인을 모욕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오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해 뇌물 관련 수사에 이은 부부싸움 때문이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정치권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재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는 겁니다. 유족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공격에 동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댓글 공작 사건의 종착점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인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 활동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무더기로 충원된 군무원의 대부분은 정치 댓글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국정원과 군의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줘야 할 내용이 또 한 가지 추가된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작성된 사이버 사령부 관련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청와대와 사이버 사령부가 함께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으로 당시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인력 확대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의 군무원 증원 요청에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라며 청와대가 동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2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며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하급직 국무원 채용까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실제 2012년에 군무원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사이버사의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집중 대응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북 심리전이라는 사이버사의 본래 업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올라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선발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은 군무원 신분으로 원래 민간인입니다. 그러나 극한 훈련을 통해서 군인화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JTBC 취재 결과 그걸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2년 5월 작성된 신임 군무원 교육계획 관련 군 문건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극한 훈련을 의미하는 비스트 트레이닝을 실시해 군인화를 시키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첫 줄을 버티지 못하면 탈락시키라는 지시도 있습니다. 또 교육 장소를 국방대학교에서 기무학교로 바꾸도록 하고 교육기간도 4주에서 5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뽑힌 군무원이 5에서 9급인데 이들 일선 군무원의 증원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국방장관이 나서 교육과정까지 챙긴 건 이례적입니다. 실제 김 장관은 이들의 교육 현장을 찾아 직접 강연까지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가 군무원을 뽑기 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산공단이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게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이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새로 뽑힌 군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취재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이 교육 장소까지 어디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교육 내용도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무학교 내부 문건인데요.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할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흐릿하게 써 있지만 6월 20일, 그러니까 국무원이 뽑히기 전에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기무학교에서 작성한 또 다른 문건입니다. 교육계획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안보관을 확립하고 종북 좌익 세력 척결 의지를 신념화해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13일간 이뤄진 교육 중에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이 안보관과 그리고 종북 세력을 교육하는 데 썼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비스트 트레이닝의 내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집중 교육, 그러니까 네. 극한 훈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이 국방 사이버전 원래 이건데 그거하고는 뭐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실제 상당 부분 국내 동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안보관 교육에 해당하는 세부 주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보 불감증에 오염돼 있다는 맥락에서 전 분야의 종북 좌파가 침투해 있다는 점을 그 실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같은 이런 남북 합의가 이 안보 불감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종북 좌익 세력의 실체, 그 강의는 내용이 뭡니까?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아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한 주제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종북 세력을 언급하는데 이 역시 국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 전교조 그리고 한 총련의 활동 실태를 교육하고 이 사이버상의 종북 좌익 세력의 활동 실태에 대한 교육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6시간 초빙 강연을 여는데 이 3명의 강연자 중에 1명이 김성욱 전 기자입니다. 한국자유연합 대표로서 바로 국정원 지시를 받은 민간인 댓글팀 알파팀의 팀장으로 밝혀진 인물입니다. 예. 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군무원 중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47명이 대부분이죠. 실제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그 530 심리전단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예. 근데 교육기관 중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 속에 교육이 끝나는 날 이렇게 사진 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강연을 대상으로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악수하는 대상이 바로 현재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입니다. 예. 그래서 국방장관이 이렇게 새로 뽑은 군무원 교육 현장에 와서 직접 강연을 하고 또 격려를 하는 건 사이버 사령관이나 기무학교 양측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아무튼 김 전 장관에겐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군요. 예.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를 개사할 것을 종용했고 통일위원회에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 씨는 오늘 김미화 씨와 함께 민관합동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고립유도? 왕따 시키는 얘기 아니에요. 사춘기 아이들도 아니고 말이지. 소설가 황석영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가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걸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가가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거, 이건 대단히 문화 야만국의 그런 자기 치부를 드러낸 일입니다. 황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성명을 발표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가사를 고칠 생각이 있는지 묻고 통일위원회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김미화 씨는 청와대 1일 보고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사법처리, 고립유도라고 쓴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보고 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과연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인가. 김미화 씨와 배우 문성근, 김규리 씨 등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원세훈,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장은 올 초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거부됐던 일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 등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관련 파일이 있었다는 컴퓨터도 분석하지 않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추가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고 퇴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미국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판사들의 성향을 관리한다면 이는 획일적이고 보수적 판결을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판사들 사이의 불신을 넘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라고 규정한 북한은 ICBM 시험 발사의 발사 각도와 발사 방향을 좀 더 미국 본토 쪽으로 가깝게 향하게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당이 로켓의 방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위협을 놓고 볼 때 그 시기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22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자 이를 지지하기 위한 북한 기관과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책임은 미국으로 돌리고 여론전으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발의 형태는 아직까지 고각 발사만 한 ICBM인 화성 14형을 실거리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태평양 수소탄을 거론했던 이용호 외무상도 유엔 총회의 공식 연설에서 미국 당이 로켓의 방문을 더더욱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넘어가는 약 6천에서 8천에 이르는 거리를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대응 차원에서 화성 12형의 과함포위 사격이 실현될 가능성도 시기는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주요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감행해온 만큼 10주년이 되는 14 남북 정상선언 즈음이나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유력한 타이밍으로 거론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무대에서 자신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이 나온 지 만 하루가 지나섭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의 모든 측면에서 협조를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입국 금지 대상국에 추가하면서 밝힌 이유입니다. 미국 시간 일요일 밤에 전격 발표된 포고령에서입니다. 지난 6월부터 입국을 제한한 이란 등 6개국에서 수단이 빠지고 이번에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8월 모든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에 이어 미국에 북한 사람이 오는 것도 다음 달 18일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단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북미 접촉 등 대화 채널에 대해선 약하게나마 열어놓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정신 이상자 등 말폭탄을 쏟아낸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포고령에서 미국의 안보와 미국민의 보호를 강조해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북미 간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고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의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 씨 아내 서혜순 씨를 곧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 뉴스룸 2부에 서 씨가 직접 출연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할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이 사망한 건 지난 2007년 12월 17살 때였습니다. 당시 서연양은 집에서 어머니 서혜순 씨의 112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감기 증상이 악화된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양의 죽음은 지난 19일 김 씨 유족 측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10년 만에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서연양을 서 씨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주말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서연양의 부검 소견서와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서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광석 씨 사망 의혹까지 재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딸 사망과 관련해 자신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말리던 행인에게 염산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걸어오고 이를 지켜보던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남성의 왼손엔 골프채가 들려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이쪽 골목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미리 준비했던 골프채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 핏자국이 당시 피해 여성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약간 너무 대단해서 힘 많이 나죠. 머리 이렇게 사건이도 터지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벌써 제한을 했더라고요. 남성은 자신을 말리던 시민에게 골프채를 빼앗기자 가방에서 염산이 든 병을 꺼내 던지려다 다른 시민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다행히 염산병은 빗나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60살 A씨로 연인 관계였던 50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44살 황모 씨 등 2명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2014년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의 전모가 3년여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한국인 피해자를 구속했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청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어둠이 깔린 필리핀의 한 호텔 앞 도로를 걸어갑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무리 중 한 사람을 향해 총격을 퍼붓습니다. 여행 중이던 한국인 허모 씨는 권총 6발을 맞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지인을 고용해 허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한국인 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사건 나흘 전부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신 씨의 초청을 받고 현지에 머무는 중이었습니다. 허 씨에게 사업비 5억 원을 빌렸던 신 씨는 도박으로 탕진해 갚을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피의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필리핀 운전수 그리고 총기 대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의 진술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하자 피의자는 마침내 자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허 씨를 직접 살해한 필리핀인 청부업자를 잡기 위해 현지 사법기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명목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노동정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제도의 근거가 된 양대 취업 관련 지침을 1년 8개월 만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성과를 문제 삼아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직원 A씨는 2015년 10월 저성과자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법원은 올해 2월 A씨가 낸 소송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적지 않은 기업은 저성과자 해고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이 근거로 징계 사유가 없어도 성과가 낮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운영 지침도 함께 내렸습니다. 노조 반대에 부딪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조 동의가 필요 없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소송전을 불러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노동 행정이 펼쳐졌는데 이것을 정상화시켰다라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노총도 노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경영자 총연합회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분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실험장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진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내일부터 열리는 지진 화산 관련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백두산은 946년 대규모로 폭발하며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1903년 이후 휴지기에 접어들었지만 화산 폭발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백두산 아래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두산 부근의 미세한 지진도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핵실험장 근처에서 2차례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 지역 단층이 압력을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북한 핵실험장은 백두산에서 114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백두산 하부에도 마찬가지로 큰 지진동이 유발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마그마 방 내에 큰 압력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은 파장이 짧아 마그마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1971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북한보다 50배 큰 핵실험이 있었지만 주변 해저 화산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내일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스포츠로 불리우는 풋볼계 전체와 맞서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를 향해서 내뱉은 저속한 막말이 불어온 파장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파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욕설에서 시작됐습니다. Wouldn't you love to see one of these NFL owners,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son of a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막말의 대상은 미국 프로풋볼 NFL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입니다. 지난해 8월 인종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국가연주 때 일어서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에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NFL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NFL과 경기, 선수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프로풋볼 전체 32개 구단 중 20개가 넘는 구단이 성명을 내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선수들은 국민의례에서 무릎을 꿇거나 서로 팔짱을 껴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지지자들에게 경기를 보러 가지 말라며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농구 우승팀의 스테픈 커리가 백악관 방문에 관심이 없다고 하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팀의 백악관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난주 악취가 나는 생수 파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업체가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난 5년 동안 전체 생수업체의 80%가 위생 기준을 어겨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해마다 위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한 생수업체입니다.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 생수를 공급해 프리미엄 생수 전문 업체로 이름을 알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5년 2차례 수질 기준을 위반해 경고와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원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15일을 받았지만 과태료로 대신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생수업체 62곳 전체의 위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원수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24배 나온 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30배 이상 초과하고 대장균까지 나오고 나서야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반한 업체가 총 44곳,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워낙 처벌이 약하다 보니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같은 위반으로 2차례 이상 반복해 적발된 업체도 25곳에 이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국회는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수질 기준을 반복해 위반하면 가중 처벌하고 영업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 요지입니다. 또 연간 2차례로 정해진 수질 검사 횟수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잇몸에 피가 나거나 좀 아플 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셨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입안의 세균이 핏줄을 타고 체내로 침투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데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은 물론 여성은 조산, 남성은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63살 조덕선 씨가 하루에 먹는 약들입니다. 심장약, 관절약, 호흡기 약 등 한 꾸러미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관절염으로 수술도 받았습니다. 심장약과도 다니다가 또 호흡기도 다니다가 그러다 잇몸이 아파서 이제 치과에 갔더니 다 잇몸에서 오는 병이라고 놀래기도 하고. 젊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잇몸 통증이 전신질환으로 번진 겁니다. 잇몸이 손상되면 그 부위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 잇몸 질환을 가진 환자의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당뇨 6배, 뇌졸중 2.8배, 심장질환 2.7배나 됩니다. 임산부는 조산 가능성이 7.5배로 높아지고 남성은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 잇몸 질환 환자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감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치 때 잇몸에 피가 나거나 이시림, 통증을 느끼지만 정작 잇몸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의들은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넣어 놨거나 평소 치실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악명 높았던 소라넷은 지난해 사이트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텀블러라는 일반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 텀블러는 우리 정부의 단속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텀블러는 다양한 글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음란 사이트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조건이나 만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단어를 입력하자 선정적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예 대놓고 성매매 상대를 찾는 글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텀블러에 올라온 성매매 음란 정보는 4만 7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음란물 사이트로 변질되자 방심위는 텀블러 측에 음란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요청한 불법 음란물 삭제 요청을 거절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도 해외에 있던 핵심 서버를 경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하자 지난해 사이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돼버린 텀블러 문제도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여호입니다. 경찰들이 고래상어를 잡고 바다로 인도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자 고래상어 스스로 헤엄쳐 나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경북 영덕의 오포해수욕장 해변에서 길이 3m 20cm의 고래상어가 발견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래상어는 혼획과 포획이 금지된 멸종 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2~3차례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하대 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 이어 아주대 의료원에서도 수액 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7일 급성 위장염으로 아주대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수액 세트에 벌레가 있다는 신고를 했으며 사실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제품 전량 회수와 생산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 제한이 시속 30km인 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1,795명인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까지 1,050명으로 약 40% 줄일 방침입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더라도 나중에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8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한 채를 팔기 전 주택 7채를 소유한 아내와 이혼한 강모 씨는 이후 세무당국이 양도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강 씨가 이혼을 한 사실은 유효하다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히딩크 역할론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히딩크 전 감독이 사심없이 도와준다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을 사면 초가라고 표현하면서 외롭고 힘들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Let's be very careful about this. When they want or they wish to talk, then I can do advices. Not more, what I said, not less. 진짜 사심없이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저도 뭐 단 1%라도 거절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고. 다음 달 유럽 원정평가전을 앞둔 신태용 감독은 쫓기는 입장입니다. 대표팀의 경기력 논란에 히딩크 역할론까지 불거지면서 신 감독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경기력도 좋아야 되고 선수 개개인이 성적도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힘듭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첫 번째 평가전에 이어 10일 모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신 감독은 모스크바 경기장에서 히딩크 전 감독을 만나 도움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내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히딩크 전 감독에 대해 기술 고문 등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인사동 거리에서 수십 년 된 전통 점포들이 연이어 떠나고 있습니다. 인사동만의 매력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주말 인사동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대여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한복을 입고 오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는 찻집 등 한복 관련 할인 행사도 많아 이 인사동에 어울리는 정취가 나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것처럼 인사동에는 여전히 전통이 살아 숨쉬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잡화점들이 길거리를 메웠습니다. 외국산 싸구려 지갑 등 기념품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렇다 보니 2011년 선호 관광지 5위였던 인사동은 지난해 조사에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If we saw shops here that we could see anywhere else in the world, it wouldn't be so interesting. 1997년에 바로 이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화랑과 골동품점 등으로 거리가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곳은 기념품을 파는 곳과 스카프를 파는 곳 등으로 20년 사이에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가게들은 지금 많이 다 바뀌었고 해종병원도 없어졌고, 근데 자세히 보니 가까이에 저희 붓은 남아있네요. 30년간 영업을 해온 필방은 이번 주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비워진 목재 선반 위로 오래된 TV가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 마음 먹고 나와서 필요한 거 좀 사고요. 귀하신 분께 선물을 하려고 붓을. 지난주엔 2대에 걸쳐 한 자리를 지킨 고시계점이 이사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이 간판의 글씨는 다 떼냈지만 이 세월이 남긴 자국 때문에 1965년부터 영업한 용정이라는 것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이 셔터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사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유동인구만 유입시킨 정책이 불만입니다. 어린이 거리도 아니고 또 어른들의 거리도 아니고 그 정치가 사라졌어요. 품질을 보진 않고 가격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가격을 맞출 수는 없잖아. 여기서 만들어서는 국산품이 중고를 이길 재주가 없는 거야. 서울시가 2015년 뒤늦게 입점업소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사동의 옛 정취를 살리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박람회를 시작으로 알려지지 않은 골목길과 숨은 장인들을 찾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동 최고의 경치로 뽑힌 인사 10길입니다. 이 큰 길과는 달리 이 한옥에 갤러리도 있고요. 또 이곳에는 도자기를 파는 점포도 있는 등 골목 전체가 전통 점포로 가득합니다. 한옥에 차려진 미술관에서는 전통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 탁 트인 공원 같은 분위기에서 전통차 한 잔 마시는 게 좀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50년 표구장이니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쪽에 앞쪽에 그림 있는 앞쪽이거든요. 이걸 이제 분리하려면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씩 해내야 되니까. 한옥 식당거리가 있는 인사동 14길과 인사동 홍보관이 있는 11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지만 아직도 골목 깊숙이에는 인사동에서만 볼 수 있는 골동품점이나 갤러리, 또 숨겨진 장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사동을 다시 문화예술지구로 되돌리기 위해선 이런 소중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그곳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옷이 있다. 좋은 캐시미어의 고향에서 탄생한 캐시미어 100% 스웨터. 유니클로 캐시미어.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엔 유독 하늘을 올려다볼 일이 많아집니다. 얼마 전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 최우수상을 받은 동아일보의 사진 역시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발견했음직한 풍경이 담겨 있었죠. 만약 세상이 성경 속 태고적 풍경처럼 하나의 빛깔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암울할 것인가. 각각의 색깔이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무지개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해묵은 사상 검증이 있었고 입에 올리지도 않은 동성애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또 왜 소수자를 보호하느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다는 사실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법조 기자를 지낸 JTBC의 권석천 기자는 대법원을 이야기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다수 의견, 미래를 예고하는 소수 의견. 대법원은 선배들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훈시 대신 선배들을 힘들게 하는 판결을 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며 활발한 토론을 불러오는 소수 의견이야말로 판례를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 대법원의 하늘 위에 왜 무지개가 필요한 것인가를 권석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색깔의 전쟁이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번엔 화이트리스트가 논란이 된 문화계입니다.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는 당혹해했고 억울해하는 이도 있었으며 성급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부역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블랙으로 덧칠해진 사람도 화이트라 칭해진 사람도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된 폭력적인 흑백의 구분 앞에서 각자가 지녀야 할 그 고유한 색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하늘의 풍경을 담아낸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림처럼 걸린 무지개 한가운데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군요. 아마도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것은 흑과 백의 단순한 논리가 아닌 너와 나 모두가 다양한 색으로 함께하는 공존의 세상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기자는 사진 곁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저희가 지난주에 고 김광석 씨 가족 측 변호인과 인터뷰한 뒤에 서혜순 씨가 혹시 반론이 있다면 저희 뉴스룸에서 담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서혜순 씨께서 반론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입기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 없이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좀 짚어보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서혜순 씨.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현양 사망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소환 날짜는 안 받으셨죠? 오늘 뉴스 보니까 소환한다고 하니까 곧 연락이 갈 테고. 서혜순 씨께서도 뭐 간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007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이, 왜 주변에는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인데 그때 겨울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중2인데 나이는 이제 17살인데 좀 이제 뭐 장애우, 장애 2급이라.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아침에 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몸이 안 좋은 애로 일단 저희가 키웠는데 일단은 뭐 갑자기 뭐 자다가 일단은 좀 애가 뭐 물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단 뭐 응급하고 빨리 부르고 해서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고 일단 뭐 갑자기 뭐 사망이라서 저도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엄마를 뭐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아버지가 또 4월달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하고 좀 사이도 안 좋고 저도 그때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사실 좀 너무 애랑 이렇게 이걸 알린다는 게 제가 너무 겁도 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알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냥 장애우 엄마들한테 뭐 전화해서 서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모르고 다음 날이 이제 방학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냥 뭐 조용히 보내는 걸로 하고 장례식을 그냥 치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과 따님의 사망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연관돼 보이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근데 왜 경황이 없다라는 것은 글쎄 제가 남편 이제 잃고 이제 애 뭐 그렇게 혼자 키우고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고 살고 다시 한국 왔다가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항상 제가 혼자 서울을 데리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식구들이 좀 제가 소송으로 힘들었을 때 서울을 좀 봐주고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했었는데 서우가 너무 케어가 힘드니까 좀 이제 뭐 저도 식구들하고 소원해졌었고 뭐 정말 알리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안 알리고?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너무 그렇고 제가 전화를 해서 서우가 그렇게 됐다. 뭐 아빠 친구들도 뭐 없고 제 상주가 혼자서 뭐 서우를 그렇게 뭐 부주금 받고 하는 게 그 장례식이라는 게 서연입니다. 그런 게 저는 글쎄 장례식이라는 게 그냥 뭐 오셔가지고 서우 안 됐다 그러고 조의금 주고 가시는 게 그건데 그게 과연 장애우 보내는 엄마는 제가 남편이 있고 또 애까지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그게 뭐 소송이라는 걸로 자꾸 연기를 시키시는데 저는
돈이고 뭐고 애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예, 저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비극을 말씀드리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버님도 그해 4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4월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 식구들하고 좀 뭐 일단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좀 이제 좀 감정이 나빠져서 저도 뭐 언니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뭐 엄마하고도 좀 소원해지고 해서 좀 저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네네네 알리진 않았습니다. 예, 2007년 4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물론 경황이 없으셨다는 건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서연 양이 사망한 것이 한 8개월 뒤이기 때문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경황이 이해가 잘 안 없었다는 게 갑니다. 아니고 식구들하고 이제 좀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서로 돌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봐주신다고 했다가 또 그걸 학교를 그 엄마 집 근처에다 또 다 보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제가 데리고 왔다가 뭐 이런 그러면 언젠가는 밝히셨어야 되는데 왜 1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재판 결과는 별개로 제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재판 얘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냥 뭐 너무 제가 이제 뭐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바로 미국을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일하면서 지내다가 5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이 음반일 이제 뭐 이런 쪽에 다시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음반 기획사 만나고 뭐 좀 뭐 그런 데서 잘못됐다고 뭐 그런 특별히 저한테 뭐 관심 가져준 적도 없었고 또 서우가 항상 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 있고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주변에서 서연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은 늘 하시지만 커서요. 뭐 커서든 언제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끔씩 서연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서혜순 씨께서는 뭐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랬죠. 그럼 언제 그 서연 양의 죽음은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글쎄, 그거에 뭐 그때 저번에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서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팬클럽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이상호 기자님이 뭐 이런저런 영화가 나오는데 좀 대응하시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으로 후배들을 만났을 때 제가 홍대 앞에서 만났는데 팬클럽 이제 친구들인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때 또 다른 얘기들도 있고 그때 또 얘기를 못했고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뭐 옛날 팬클럽 했던 또 친구가 대전에서 와서 언니 뭐가 난리가 났는데 서우가 어딨냐 그랬을 때 저도 그래 서우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그냥 미국에 있어. 그냥 그러고 저는 그냥 글쎄요.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참 어렵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일부러 뭐 속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글쎄 제가 시댁에다 그걸 알릴 무슨 어떤 계제도 없었고 시댁하고 서우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고 뭐 서우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사실 서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연락을 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서우 어떤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연락을 하시면 유료 청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저는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서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저는 연락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집도 정리하셨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셨고 뭐 재산은 그냥 뭐 그 로열티 부분이 거의 12년 동안 다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신나라랑 레코드 계약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그쪽에 다 가져가셨죠. 예. 다 나누셨죠. 서우는 빼고. 그 JTBC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서혜순 씨께서 서연이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이군요. 하와이에 거주를 하셨던 걸로 이제 네네.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냥 리코스토어라고 하는데 예. 스피드마트? 잘 아시네요. 어떻게 뭐 저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나? 아 제가요? 아니요. 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게 자체가 저는 제 개인 정보가 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지 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네네. 이 호놀룰루죠? 네네네. 거기에 그 장기간 같이 지내셨던 분이 전해오신 내용이어서.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뒷조사한 게 아닙니다. 아, 네. 예. 저를 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네, 스피드마트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그 같이 그 가깝게 지내셨던 분한테. 네네. 따님 얘기를 하면서 따님을 만나러 한국을 좀 간다 해서 자주 가게를 맡기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 얘기고 또 아주 최근까지도 불과 한 석 달 전에도 서우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주변에 말씀하셨다기에 뭐 여태까지 말씀을 쭉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예. 김광석 씨의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근데 뭐 애가 없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 미국을 예. 오니까 뭐 애가 있냐 그래서 애가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애가 한국에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제가 뭐 거기 예, 가서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아셨다고 김광석 말씀하시더군요. 와이프라고 얘기하고 일하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언론을 많이 타시니까 아마 보고 이 김광석 씨 부인이시구나 그럼 알았던 모양이죠. 지금은 이제 알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뭐 어찌 됐든 그분이 서혜순 씨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따님의 존재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하와이 교포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사람과 함께 하와이에 머물면서 시민권을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 택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E2 비자로 나갔는데요. 아무튼 뭐 그럴 기회가 있는데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아마 저작권 문제인가 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상관없이 재산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숨겨오셨던 말씀을 그냥 안 하셨던 뭐 감춰오셨던 거짓말을 하셨던 그건 뭐 상관없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혜순 씨 개인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서혜순 씨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죠. 서연 양이 사망 당시에 시댁 쪽하고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는 지쳐서 서울을 한번 데리고 찾아갔었어요. 항소심 진행 중에 서연 양은 사망을 했고요. 항소심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 고등법원인가 거기에 그게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 근데 이미 저희 전문의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이미 그거는 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난 거라 그거는 김서연의 어떤 그 미성년자였고 또 하지만 상관이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저도 뭐 다른 방송국에 인터뷰 할 겁니다. 그럼 뭐 저 의뢰하신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저희 변호사님이 맡아서 이제 또 하셨으니까요.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알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항소심 진행 중에 서연 양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피고가 저랑 그거는 이제 고등법원이고 대법원 판결은 위드 33하고 제가 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연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을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서연 양이 저작권 수혜자가 돼야만 소송에서 유리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너무 이 재판이 뭐 고등법원 갔다가 이미 그거는
아까 저희 변호사님 지금 같이 와 계셨는데 저도 예. 너무 지금 오래돼서 하는데 이미 그거는 뭐 거기서 이게 종결됐다가 다시 아버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을 때 예. 그 4개의 어떤 판권 로열티를 서연이한테 주기로 했을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광석 씨의 부친 되시는 김수영 씨가 예, 그렇죠. 나중에 세상을 뜨시게 되면 네네. 서연 양에게 네네. 그 권리를 준다. 네,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이제 저희 김광석 씨 돌아가시고 써놨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네. 결정을 내릴 때 네네.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 얘기가 예. 저는 서연이가 그렇게 되고 그 판결문을 뭐 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하와이 뭐서 나가서 있었고 예. 저는 그 판결문은 뭐 어차피 그건 이미 됐다고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그냥 뭐 변호사님이 그 판결문 갖고 계셨었어요. 저는 예. 그거 뭐 예. 나중에 와서 해결한다는 건 예.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한다? 하와이에서 있다가 이제 그때 가게 오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예, 잠깐 나왔을 때 이제 그게 판결문 나왔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가 저랑 이제 위드33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예. 잠깐만요. 그 네.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 잠깐만요. 예. 서혜순 씨만 들어가 있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예, 그게 고등법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접 저작권 등등에 가지고 네. 저작권 관련 재판에는 네, 네. 김서연 양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네. 피고인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조금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 저도 아니면 저한테 하도 잘못 재판이- 말씀하신 건데. 네, 소송이 많아서. 예.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인접 저작권 관련 소송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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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내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 아, 예. 이거는 저작권 관련 재판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즉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네, 네. 그 문제는 분명히 김서연 양이 같이 네. 서혜순 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서혜순 씨에게 유리하게 네. 판단이 내려지려면 네, 네. 즉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김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김서연 양의 서연이가 죽음에 대해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제가 아니요. 그래서 네. 항소심하고 대법원 넘어갈 때도 김서연 양의 사망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냐 하는 그거는. 것이 예, 시간상 그게 맞지 반대편에- 않습니다. 아니요, 예, 시간상- 그거는 예. 대법원은 이미 예. 거기 판결이 났었을 때라고 아니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요, 그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 다시 항소심 하겠습니다. 중간에 김서연 예, 양이 예.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서연이께 권리가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예. 근데 서연이가 권리가 있어도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했던 게 맞고 뭐 어차피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같이 관리한 게 예. 맞고 서연이가 자, 크면은 제가 주려고 했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예. 뭐 일단 취재를 해서 말씀드린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네. 서혜순 씨를 모시고 네. 조사하거나 취조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예, 그러니까 소송 저하고 나눈 말씀이 어차피 뭐 검찰에서 네, 소환한다고 다- 예, 하니까 예. 아마 같은 질문들이 예, 많이 나올 저는 테고요. 뭐, 소송-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록에 네, 또 남게 되는 거니까 네,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서연 양의 사망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좀 늦게 과태료 냈고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늦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하와이에 이제 있다가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집에 뭐 이런 게 날라와서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글쎄 뭐 보험금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좀, 거를 아니요. 네. 보험금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그런 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네네네. 따님이 사망을 했다면 네네. 사망 신고는 과태료 낼 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서우가 그걸 내가 뭐 빨리 그냥 여기 가서 그냥 아니요, 사망 신고 빨리 하고 가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어야 재판에 대한 되는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저는 없는 뭐 것이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근데 아니, 그게 잠깐만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예. 저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궁금해하는 하니까 분들의 입장에선 네네. 그냥 경황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참 힘듭니다 정말. 예. 뭐 장애우 퀴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예. 뭐
장애 엄마 마음들은 뭐 꼭 그래서가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뭐 애가 그렇게 되고 이해합니다. 하니까 뭐 근데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 대신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 12월에 아무튼 서연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떴는데 서혜순 씨의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서연이 잘 있냐고 물어본 게 몇 달 뒤인 2008년 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 그런 거요? 영화 전화 통화 잘 안 하셨는데. 모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와이에 그냥 가 있다고 그냥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셨겠죠. 근데 얼마 뒤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혜순 씨 어머님께 서연 양 앞으로 나와 있는 25만 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아마 그때쯤에 이제 뭐 사망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뭐 그렇겠네요.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망 신고는 사망 후 훨씬 뒤에 아무튼 2008년 몇 개월 뒤에 제가 하와이에서 나왔을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늦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린 게 아니냐. 즉 대법원 결정이 날 때에 서연 양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도 안 했고 시점상으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판결문은 뭐 그냥 뭐 변호사님한테 그냥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거지. 저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서우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지는 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대법원에서도 몰랐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거를 뭐 꼭 이렇게 뭐 대법원 판결은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 올라갈 때 서혜순 씨하고 저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그 재판에는 서혜순 씨와 김서연 양이 같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사망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 저는 그 변호사님한테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제가 그거를 만일 서로 알렸다 하더라도 그 상속은 제가 받는 겁니다. 서우의 어떤 상속은 큰아빠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만일 제가 알렸다 하면 그럼 제가 그거를 뭐 손해배상을 받던 아니면은 제가 원고로서 뭐 그러니까 인적권을 받던 그거는 김서연 양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그죠? 그때 상속을 받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에서 김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것을 법원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반대편에서는 서혜순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연이 보면 가져가시면 되죠. 다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소송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좀 오래된 거라 좀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오래됐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판단의 기준 다룰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광석 씨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는 메모광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많이 메모도 남겼고, 근데 자살로 얘기가 되면서 유서를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때 그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때 뭐 팬클럽들이 워낙 말들이 많았을 때 뭐 사무실에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민서가 잘 있니? 그리고 그거를 자판으로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그게 유서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하게 뭐 남기지는 않으셨죠. 혹시 영화는 보셨습니까? 요즘 나온 영화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편견을 가질까 봐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가까운 뭐 팬클럽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하면은 같이 제사에 뭐 1주년 때, 2주기 때 참석하고 저도 음반 기획사 일을 하니까 뭐 유통사
만나고 뭐 하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아, 그럼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예.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인터넷 이런 걸 잘 뭐 이렇게 나쁜 글 같은 예. 걸 잘 안 읽으니까 뭐 그렇게 의혹을 밝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네. 오히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즉 김광석 씨와 가까웠던 분들이 자살 아니라고 계속 네, 얘기를 하고 그러실 수 계십니다. 있죠. 갑자기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119를 부르는 시간이 한 50분 지나서인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일이 있으면 119부터 부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뭐 다른 네.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때 저도 다시 그 뭐 조사서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봤더니 예. 저도 그때 이제 서우 아빠가 뭐 누굴 만나시고 오셔서 그 거실에서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예.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고 서우 아빠는 항상 뭐 음악을 들어 방에 들어가니까 전 자는 줄 알고 뭐 제가 계속 잤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아침에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 중간에 뭐 항상 저기 하니까 제가 뭐 방에서 나오니까 예. 안 보여서 보니까 이렇게 층계 저희 옥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아 들어가 자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게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예. 내가 술이 좀 많이 마셨나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줄이 이렇게 축 내려와 알겠습니다. 있고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따로 여쭙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제가 했습니다. 뭐 살아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근데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50분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뭐 글쎄 뭐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막 기자들이 뭐 저는 나이가 그때 29살 뭐 어릴 때인데 뭐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전된 거지. 제가 지금 나이였으면 제가 뭐 차분하게 대응하고 뭐 기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는 경찰서 찾아다니느라고 맨날 끌려다니라고 거기 있지도 상가집에도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경찰서 불려다니신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또 없고 막 하니까 그냥 무슨 꿈꾸듯이 무슨 연극처럼 간 것 같다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이해는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언제 그랬죠? 뭐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자살한다고 언제 제가 얘기를 그 했죠? 다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방송입니까? 그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여러 군데 매체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도 기억도 못하고. 아니요. 그거는 서혜순 씨의 얼굴과 함께 나온 그 멘트이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근데 함께 나온 멘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올해도 20년 됐고 정신 경황도 없었고.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좀 오래됐고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판단은 뭐 우리 듣는 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빠가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군요. 그날 같이 있었던 것이 그때 아니냐라고. 오빠도 다 그 조사 받고. 뭐 오빠가 아무래도 아래층에 그 여자 그 부인하고 같이 강화도에 이제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라. 저는 뭐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광석 씨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119를 한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제기된 아래층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빠를 부르니까 오빠가 그때 마침 그래도 119 왔을 때 오빠가 반바지 그냥 그 잠옷바람을 같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럼 김광석 씨가 타계하기 직전에 거실에 술을 나눈 자리에는 두 분만 계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실에는 담배가 2가지가 있었다. 담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네. 그 거실에는
방금 핀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류가 달라서 한 사람이 핀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때 담배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안 예. 피는 것 같은데요. 누가 예, 뭐- 오셨었나 그럼? 그 밤에? 새벽에? 저는 모르죠. 새벽에 들어가서 잤고 김광석 씨는 뭐 거기가 문이 열면 바로 홍대 앞 예. 내려가는 길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사이에 누가 왔을 것이다. 저는 그 담배가 2개 있다고 하시니까 예. 전 담배를 그건 안 뭐- 피니까. 예, 그건 뭐 맞는 왜냐면 김광석 씨가 얘기였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예. 여러 개를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또 피고 아, 그러시는 근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가 왔는지 모르신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뭐 잠을 잤으니까. 그러면 누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지금 갑자기 담배 2개 얘기를 하시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 나온 건데 예. 그렇게는 뭐 소리가 났겠죠. 새벽에 3시에 누가 올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2, 글쎄요. 3시에. 그 부분도 뭐 그러면 만일에 이제 소환되셔서 네네. 조사를 받게 네. 되시면 뭐 그거는 사실 근데 뭐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지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마무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씨가 그 93년도 신나라 레코드하고 음반 계약을 하면서 네네. 아버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 소송까지 가게 된 네, 하나의 그렇죠. 시초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건물을 결혼하신 지 3년쯤 됐을 텐데. 네네. 예. 건물을 이제 졌는데 예. 김광석 씨가 그때 그 수입 이런 게 일정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님 이름도 넣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 건물은 저랑 김광석 씨랑 공동 명의로 졌지만 예. 음반 이거는 아무래도 뭐 아버님 이름을 앞에 쓰고 근데 거의 로얄티는 저희 회사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요. 아버님 예. 로얄티를 받아가신 적은 없고 예. 이름만 저희가 빌린 거였습니다. 예, 예. 세금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예. 그 김광석 씨 건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네, 왔다 갔다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짧은 인터뷰에서 모든 걸 더 여쭤보긴 좀 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아마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계속 네, 가지실 네,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질문은 계속 받으실 것 같고요. 또 시간을 더 나중에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이제 미스테리하게 돌아가시는 뭐 이렇게 예. 그 음악인이나 예술인이나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계속 그런 얘기는 또 나오고 하니까 예, 뭐 근데 저를 다른- 의심한다면 끝도 한도 알겠습니다. 없는 거겠죠. 아니요, 다른 분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야, 제가 죽으면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미스테리하게 되겠네요. 서혜순 씨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도 물론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오늘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재반론을 또 하겠다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재반론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구름이 많아져서 제주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모레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팩트체크 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대 팩트체커였던 김필규 기자도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 팩트체크가 벌써 이제 3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주로 좀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때문에 다른 순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l, the sun is surely sinking down, but the moon is slowly rising. So this old